PPTV 역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박진우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바로 고려 호족의 문제에 휩싸이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약간 수업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 귀퉁이에 서 있고 여기 이런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내보냈는데요. 이번에는 판서를 직접 해보면서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사람은 두 명입니다. 첫 번째, 바로 광종. 두 번째, 성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사람은 바로 광종인데요. 이 고려가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는데 사회적으로는 안정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기인데 정치적인 혼란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왕건의 부인이 29명인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다시피 왕건의 부인은 29명이나 됐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후삼국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세력들이었죠. 지방에서 출현하면서 육두품 세력과 선종과 풍수지리설을 이용해서 성장했던 그런 세력들, 바로 적어보겠습니다. 호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건도 이 호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신간제도, 기인제도 등을 이용해서 호족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왕시성을 하사받고 왕족이 되게 되면서 그들의 기세는 기세등등했어요. 그래서 왕건이 죽은 다음에 아들이었던 해종, 정종 모두 다 이런 호족들의 그런 입김 그리고 호족들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야 했고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쿠데타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바로 광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광종도 자신의 배다른 형들이 이렇게 호족들의 힘에 의해서 억눌리게 되는 걸 보고 내가 이 호족들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스럽게도 광종은 자연스럽게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켜야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호족의 세력이 약화된다면 자신, 왕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왕권은 와를 이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광종의 목표는 바로 왕권 강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광종이 최종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26년간 집권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형들처럼, 배다른 형들처럼 호족들의 그런 압박에 자신도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집권하고 나서 7년 동안은 자신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그래서 호족들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할지 정비도 하고, 그리고 이 호족들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도 자신의 입지를 어느 정도 키울 준비를 7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나서 발표를 합니다. 어떤 발표를 할까요? 7년간 기다렸던 광종이 즉위 8년이 되자마자 새로운 개혁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이제 7년 동안 기다리고 이제 개혁이 시작됐는데요. 그 개혁의 첫 번째, 바로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노비안건법이란 이 후삼국 시대까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됐던 이 사람들을 일반 양인으로 복귀시켜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비를 대다수 가지고 있었던 호족의 기반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 노비들은 언제든지 호족들의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요. 또한 노비들은 하나하나의 그런 경제적인 기반이었기 때문에 호족의 그런 입지를 낮추기 위해 강종 7년에 노비안건법을 실시하면서 호족들의 군사,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양인이 되기 때문에, 양인이 된다고 하는 건 이제 국가에다가 세금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세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이 노비안건법을 실시할 때 호족들은 반발했을까요? 당연히 반발했지만 광종의 그런
어마무시한 권력으로 인해서 광종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 호족들이 반발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백성들의 불만도, 백성들의 인기도 얻어갈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라는 거죠. 내가 원래 불법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의탁해서 아니면 혹은 호족들이 강압적으로 나를 노비로 만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노비라고 하는 그런 물건 같은 재산 취급을 받다가 이제 양인이 되니까 백성들의 인기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정책이 바로 노비안건법이 되겠습니다. 노비안건법, 여러분들 안건법입니다. 안건법이에요. 이게 주관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암건법, 암건법 이런 다양한 오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비안건법이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으로 실시한 정책이 바로 과거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과거제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잖아요. 유교용전을 잘 읽거나 시를 잘 이렇게 읊는다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는 제도예요. 그럼 이전까지는 누가 관리를 했을까요? 그렇죠. 능력보다도 그런 신분에 우선된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과거제도가 실시되면서 신분보다는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호족의 자식들이 계속 물려받던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과거제도가 되니까 호족들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관리가 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호족들의 권력을 약화시켜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과거제, 노비안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통해서 이 광종의 입지가 더욱더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호족의 권력은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제가 실시되면서 이제 챙챙챙챙챙 싸우는, 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부세 시대로 바뀌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개혁을 하기 전에 광종 같은 경우에 이 7년 동안 기다리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야, 우리도 통일도 했고 굉장히 안정되고 우리가 잘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황제다. 황제 호칭을 사용합니다. 또한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구려에서도 이 연호를 사용하고 거의 황제급의 표현인 태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광개토대왕이었죠. 광개토대왕처럼 우리도 중국의 대등한 나라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왕이 아니라 황제, 그 다음에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노비양원법, 과거제 등의 개혁을 통해 호족들의 입지를 약화시켰지만 호족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광종이 선택했던 건 바로 숙청이었습니다. 이 광종은 어떻게 표현하면 피해 군주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에 대한 도전하거나 아니면 이 어느 정도 반란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 모조리 숙청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해 군주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에 반발한 호족들, 그리고 또 심지어 자신을 후원하는 세력, 그리고 또한 자기의 형이었던 형의 조카까지 죽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면서 피해 군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광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요, 황제 연호칭을 사용하면서 호족들을 수청할 그런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질 기반을 7년 동안 마련하고 노비안건법 과거제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고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숙청하는 이런 일대기를 그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발전에 좋은 역할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피바람을 불러올 정도로 굉장히 악독한 군주였을까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호족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뭐 왕의 입장에서, 왕권 그리고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종 끝! 자,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바로 고려 체제 정비에 나섰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체제 정비에 성공했던 사람은 바로 성종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종의 성자는
일울성자예요. 이 일울성자라는 걸 쓴다는 거는 체제 정비를 완성했던 왕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성종이 어떻게 체제 정비를 했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 성종하면 같이 붙어서, 고려 성종하면 같이 붙어서 나온 사람 바로 최승로라고 하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최언이, 최치원, 최승우. 이 사람들 다 신라 하대에 존재했던 육두품 머리 좋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후신이 바로 최승로입니다. 그래서 이 최승로 같은 경우에 육두품 신라 출신인 사람으로서 태조, 해종, 정종, 광종을 모두 모신, 성종까지 모신 엄청난 그런 오래 살면서 정치판에서 굉장히 오래 입지를 닦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최승로와 성종이 같이 힘을 합쳐서 체제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이 체제를 정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문신월과법이었습니다. 문신월과법이 뭐냐면요. 문신들이 그 국가 정책이나 자신이 제안하고 있는 거를 왕한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물을 올리는 힘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이 이걸 보고 이 정책을 반영해서 진행하겠다. 그래 생각은 좋지만 다음에 반영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 문신월과법을 통해서 다양한 국가 정책의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종은 이런 체제 정비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최승로 같은 경우에는 육두품 유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 유학자 출신이었던 최승로를 맞아 성종도 이 유학에, 유교에 굉장히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고려의 태조가 남겼던 훈효10조의 대다수의 내용에는 어떤 종교의 얘기가 많죠? 그렇죠. 불교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러면 자신의 그런 할아버지보다 좀 더 높지만 할아버지가 남겼던 훈효10조를 어기게 된다는 거죠. 좀 애매한 상황이지만 이 성종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하기로는 성종이 했던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유교가 적합하고 내면을 닦고 수양하는 데는 불교가 더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정신 수양하는 데는 불교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데는 유교적인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종의 기반은 바로 유교가 되겠습니다. 이 유교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알아보기 전에 이 성종이 했던 정책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의 제도를 정비합니다. 중앙을 이성육부 체제로 정비합니다. 자, 발해를 배웠을 때 발해 또한 당나라의 체제를 수용해서 삼성육부 체제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려도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우리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수용해서 이성육부 체제로 운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은 이성육부 체제로 완성시키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방에는 12목을 설치하고 이 지방관들을 파견해서 지방의 안정을 닦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제를 닦은 성종인데요. 그 성종의 정치, 그 다음에 최승로의 정치가 함께 만난 시무 28조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무 28조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조를 보시면요. 7조 내용 나오고 있죠. 네, 임금께서 백성의 집집마다 가서 날까지 돌아볼 수 없으니까 수령을 파견해서 백성을 돌보게 하십시오. 바로 이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게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최승로는 이런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지방관을 파견하고 이런 지방치제를 정비해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13조 보시면 연등회와 팔관회를 줄여서 백성을 잘 보살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죠. 이런 행사, 국가적인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투입되고 여기에 투입되는 노동력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연등회와 팔관회 모두 불교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불교 행사를 조금 축소시켜서 백성의 마음을 얻고 국가적인 안정을 꾸려자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은 고려 태조가 남겼던 훈효10조와는 좀 대비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조 내용을 보시면 불교는 내면을 닦는 용이고 그리고 유교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기 때문에 자신을 다스리는 거는 뭐 이렇게 내세 복을 구하는 거고 나라를 다스리는 건 오늘의 급한 일입니다. 오늘이 더 급하다. 그래서 유교를 더 많이 이용하자라고 최승로가 제안하니 바로 이 유교적인 정치 이념에 맞게 성종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종까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광종의 정책, 그 다음에 성종의 정책 살펴봤습니다. 광종은 노비한국법, 과거제, 황제 호칭 사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권을 키우고 호족을 약화시켰던 사람, 그리고 피해 수청을 통해 호족들을 대부분 정리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종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지방제도를 안정시키면서 최승로의 도움, 육두품 신라 출신 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불교보다는 유교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 이 두 사람 고려를 이제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중앙제도와 지방제도가 이제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려는 과연 중앙과 지방을 어떻게 체제 정비를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